30년이요. 30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20년을 몸 바친 런던의 그 거대한 투자은행을 단 한 장의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어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시아 리스크 평가 항목에서 그 나라를 삭제할 것. 대신 그 나라에 대한 의존도 위험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 것.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은 도쿄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한 거대 종합상사 임원이 단상에 올라 비웃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라는 우리 부품 없이는 단 일주일도 라인을 돌릴 수 없다고. 같은 달 상하이에서는 또 다른 임원이 손가락을 펴며 단언했습니다. 3년 안에 그 나라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는다고. 저는 그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호텔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펼친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5년 전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데이터를 본 순간 저는 제가 30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하 163도, 영업이익률 72%, 95%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서 폭탄처럼 터졌어요. 일본이 비웃고 중국이 호언장담하는 동안 그 나라는 이미 세계가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의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저를 비웃던 그 임원이, 상하이에서 손가락을 펴던 그 부사장이 왜 결국 컨퍼런스 객석에서 제 발표를 받아 적게 됐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가 마이클 도노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그 회의실 천장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제가 본사로부터 받은 지시는 단 하나, 아시아 제조업의 투자 위험을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런던의 투자위원회는 아시아 공급망 전체를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제 책상 위에는 도쿄, 상하이, 서울이라는 세 개의 도시 이름이 적힌 출장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도쿄였고, 일본의 한 거대 종합상사 임원이 발표 단상에 올라 있었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노련한 임원이었습니다. 양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발표 자료에는 화살표와 그래프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에 앉아있던 유럽과 미국의 분석가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손가락으로 그래프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옆 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 일본의 핵심 소재 없이는 단 일주일도 라인을 돌릴 수 없다고. 그 한마디는 제가 지난 20년간 받아 적어온 수많은 일본 측 발표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자연스럽게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나라가 부품 조립국이라는 그림이 30년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제가 막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옆 나라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신흥국에 불과했어요.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갱신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 임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그 낡은 그림에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의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임원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두꺼운 자료집을 직접 건네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노반 박사님,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일본이 왜 여전히 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그가 자료집을 건네는 그 손짓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옆 나라 사람들이 요즘 들어 자꾸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그저 하루살이의 발버둥일 뿐이라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꺼운 자료집을 가방에 넣은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쿄의 호텔 창밖으로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일본 임원이 건네준 자료집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죠. 두꺼운 표지 안쪽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도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그래프 아래 작게 적힌 데이터 출처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작은 글씨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자료의 기준 시점은 5년 전이었어요. 일본 임원이 단상에서 자신만만하게 단언한 그 모든 분석이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이전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바뀌고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저는 자료집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그저 발표자가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소한 실수일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30년의 편견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며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나서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다음 출장지인 상하이에서는 일본에서 받은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1차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고.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의 게이트 앞에 서서 저는 다음 도착지인 상하이의 일정표를 펼쳤어요.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도쿄에서 들었던 비웃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호언장담이었고, 그리고 그 호언장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색 세단과 운전기사, 그리고 두꺼운 일정표였습니다. 중국 측이 준비한 환대는 도쿄와는 결이 다른 종류의 압도감이었어요. 도쿄가 세련되고 정제된 자신감이라면 상하이는 거대한 규모로 사람을 짓누르는 자신감이었죠. 첫 미팅 장소는 황푸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천루 78층이었고 그곳에는 중국 국영조선그룹의 부사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명함을 건네는 손짓에는 거대한 국가가 받쳐주는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부사장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에 글로벌 신조 선박 발주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어요. 그래프 위에는 70%라는 숫자가 굵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작년 한 해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신조 선박의 70%를 우리 중국 조선소가 가져갔다고. 그러더니 그는 옆 나라 쪽으로 눈을 돌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옆 나라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는 한 분야에서 버티고 있지만 길어야 3년이라는 거였어요. 3년 안에 그 마지막 보루까지 우리가 가져온다고 그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어요. 도쿄에서 제가 본 5년 전 자료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쿄의 데이터가 5년 전 기준이었다면 지금 상하이에서 제가 듣고 있는 이 발언의 근거는 어떤 시점의 데이터일까? 그 의문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부사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옆 나라의 점유율이 정확히 몇 %냐고. 부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휘저으며 그건 곧 무너질 숫자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하지 않았어요.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곧장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교훈은 분명했어요. 발표자가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직접 1차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글로벌 신조 선박 발주 통계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항목으로 좁혀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칫했어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옆 나라 조선소들의 점유율은 약 70%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부사장이 말한 곧 무너질 숫자가 실은 그가 자랑한 중국의 70%와 정확히 같은 크기의 점유율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예상 발주량은 77척이었고 그 중 무려 72척을 옆 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옆 나라 기업이 2025년 한 해에만 14조 원어치를 수주하며 세계 최초로 200번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번째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어떤 산업의 무게를 압축한 숫자예요. 그 어떤 중국 조선소도, 그 어떤 일본 조선소도 도달하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부사장이 자랑한 70%라는 점유율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같은 범용 선박이었고,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물리적 조건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옆 나라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도쿄에서 본 5년 전 자료, 상하이에서 들은 곧 무너질 숫자라는 모호한 표현, 두 도시에서 들은 두 임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왜 30년 경력의 분석가인 저를 앞에 두고 그토록 자신있게 옆 나라를 깎아내렸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들 자신도 옆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추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도쿄와 상하이라는 거대한 마천루 안에서 그들이 누려온 모든 권위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 나라가 한 분야에서만 버티고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30년간 완전히 잘못 분류해 온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도쿄와 상하이라는 두 거인이 그토록 한 목소리로 깎아내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곳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본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다음 출장지로 향했어요. 출장 일정표의 마지막 도시는 서울이었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 저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비행기 안에서 펼쳐든 순간 제 30년의 편견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짐의 첫 번째 충격이 바로 다음 도시 서울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창가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짧은 비행이었어요. 2시간 남짓이면 황해를 건너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리였죠. 저는 좌석에 앉자마자 본사가 보내준 추가 자료의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관한 내부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그 보고서의 표지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점유율 추이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시선이 한 숫자에 멈췄습니다. 옆 나라의 두 기업이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합산 80%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80%라는 숫자는 분석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시장 우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시장 자체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기업 중 한 곳이 2025년 한 해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때 자신들의 모회사였던 더 큰 형제 기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4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분석가라면 누구나 즉각 계산이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 몇 곳을 제외하면 단일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 정도 규모를 기록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게다가 그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라는 사실이 다음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 72%는 반도체 업계에서 단독으로 솟아있는 봉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어떤 기업도 이 수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황해 상공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며 손에 약간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한 거대 인공지능 칩 회사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플랫폼에 들어갈 핵심 메모리의 약 70%를 그 한 옆 나라 기업으로부터
단독 공급받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70%라는 숫자가 이번 출장에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들었던 5년 전 자료, 상하이에서 들었던 곧 무너질 숫자, 그리고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 있는 70%라는 압도적 점유율. 세계의 70%가 머릿속에서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며 저를 압박해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잠시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황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옆 나라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것일까? 저는 30년간 그 나라를 어떻게 분류해왔는지 천천히 되짚어봤어요.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으로 분류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을 따라가는 추격자로 분류했으며 201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규모의 제조국으로 분류했죠. 단 한 번도 이 나라를 시장 자체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보여주는 그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옆 나라의 한 기업은 글로벌 인공지능 칩 회사의 차세대 플랫폼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부품을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위치에 올라 있었고, 또 다른 기업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추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기업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전체의 핵심 공급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 한 구석에는 그 한 기업이 2026년 1년치 생산 물량 전부를 이미 사전 판매로 완판했다는 짧은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팔린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음 해 생산될 그 메모리를 미리 줄을 서서 예약해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에서 옆 나라를 단 한 번도 핵심 변수로 분류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일본과 중국 사이의 종속 변수로 처리했죠. 그런데 만약 제 30년의 분류가 틀렸다면 제가 본사 투자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권고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한 분석가의 경력을 통째로 흔드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좌석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저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저항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 분야에서의 우위만으로 한 나라의 위상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분석가로서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어쩌면 이번에도 그저 한 산업에서 일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그 옆 나라가 도쿄와 상하이의 그늘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30년의 편견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제 안에 무엇인가가 그 편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느덧 인천공항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기내 방송이 착륙 준비를 알렸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옆 나라의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방에는 도쿄의 자료집과 상하이에서 출력한 데이터,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본 메모리 반도체 보고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세 도시의 자료가 한 가방 안에 모여있는 그 순간, 저는 무엇인가가 결정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한 장의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 자료가 제 30년의 편견을 어떤 방식으로 끝장낼지, 그리고 150년 전의 한 사건이 왜 그 자료와 함께 제 머릿속을 두드리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이 인천공항 게이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젊은 안내자가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검은색 가죽 폴더 하나를 제게 건네줬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펼쳐보시면 좋겠다는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가죽 폴더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저는 도쿄와 상하이에서 받은 자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즉각 느꼈어요. 폴더 표지에는 어떤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고, 그저 단정한 글씨로 산업 현황 자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 인천대교를 건너기 시작하자 저는 폴더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세 개의 분야가 큰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두 번째 항목은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운반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유럽 강국들이 10년 걸리는 무기 체계를 1년 안에 인도하는 자주 무기 산업이었어요. 세 항목 모두 그 옆 나라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 있다는 한 줄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더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첫 번째 항목 아래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칩 시장의 미국 대표 기업 임원이 그 옆 나라 기업 측에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전했다는 일화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인공지능 기업이 한 옆 나라 부품 공급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림은 30년간 제가 그려온 글로벌 공급망의 위계 자체를 뒤집는 장면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부품 공급사가 빅테크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위계가 정확히 반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왼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늘어선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굴뚝과 항구, 그리고 그 너머로 우뚝 솟은 마천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쿄의 풍경이 정제되고 다듬어진 도시였다면, 상하이가 거대한 규모로 사람을 짓누르는 도시였다면, 이 옆 나라의 풍경은 무언가 다른 종류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과 도시와 항구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반도의 나라를 이런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그 질문에 잠겨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불쑥 떠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원 시절 동아시아 근대사 세미나에서 처음 접했던 1871년 강화도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미국 함대가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강화도를 직접 공격했고, 광성보 전투는 단 15분 만에 끝났어요. 미군의 라이플과 함포 앞에서 그 옆 나라의 낡은 화력은 화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죠. 그러나 전투가 끝난 뒤 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단순한 승전 보고가 아닌 한 가지 충격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은 평생 그토록 처절하고 비논리적인 저항을 본 적이 없다고. 탄약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돌을 집어 던졌고, 칼이 부러지자 맨손으로 미군의 목을 움켜쥐고 죽었다고. 항복하면 살 수 있는 순간에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맨몸으로 달려들다 전사했다고. 서구의 합리적 전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사령관은 그 장면을 비논리적이라고 적으면서도 어딘가 두려움이 묻어나는 문장으로 기록을 마쳤어요.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깊은 곳에서 자원을 끌어올리는 어떤 이상한 종류의 저력이 그날 그 강화도의 진흙탕에서 처음으로 서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차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진입하던 순간, 저는 그 1871년의 보고서와 지금 제 무릎 위에 놓인 산업 현황 자료가 머릿속에서 정확히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1871년에 탄약 대신 돌을 집어들었던 그 손은 150년이 지난 지금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다스리는 운반선의 설계도면을 그리고 있는 손과 같은 핏줄에서 나온 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했던 그 처절한 본능이 형태만 달라졌을 뿐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도쿄의 임원과 상하이의 부사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깎아내리던 그 옆 나라의 진짜 본질은 사실 1871년 강화도의 그 진흙탕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어요. 30년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단지 자본과 기술의 축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떤 나라들은 가진 것이 풍족할 때조차 운에 기대어 살아가고,
또 어떤 나라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폐허 위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나라가 자신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1871년 강화도에서 그리고 그 이후 수십 차례의 위기 속에서 그 옆 나라가 매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저는 이제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차는 어느덧 서울 중심부의 호텔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안내자는 차에서 내리며 저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 옆 나라의 3가지 핵심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그 3곳에서 직접 보게 될 광경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광경이 제 30년의 편견을 어떻게 완전히 박살낼지, 그 순간에 저는 어렴풋한 예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그 옆 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자체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충격 앞에서 도쿄의 임원이 했던 말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지, 그 순간이 다음 날 아침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 경기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산업단지가 흘러갔고 어느 순간 거대한 회색 건물군이 지평선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내자는 그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단일 부지의 면적만으로도 도쿄 도심의 한 구획 전체와 맞먹는 규모였어요. 도쿄에서 본거대 종합상사의 본사 빌딩이 정제된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곳은 단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한 임원의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30대 후반의 그 임원은 영어가 매우 유창했고 발표 자료에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단정한 표와 숫자만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가 첫 화면을 띄우는 순간 저는 짧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미국의 한 거대 인공지능 칩 회사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플랫폼에 들어갈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 70%를 자신들이 단독 공급하기로 확정됐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70%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측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 계약으로 확정된 숫자였습니다. 임원은 다음 화면을 띄우며 단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들의 2026년 한 해 메모리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사전 판매로 마감됐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새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팔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황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 나라의 한 기업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병목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 병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의 거대 인공지능 기업도 유럽의 클라우드 회사도 단 하나의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임원은 한 가지 일화를 짧게 언급했어요. 미국의 그 거대 인공지능 칩 회사 임원이 본인들 측에 직접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화를 들으며 도쿄의 그 회의실 풍경을 떠올렸어요. 일본의 그 임원이 단상에서 자신만만하게 했던 한마디, 그 옆 나라는 우리 부품 없이는 단 일주일도 라인을 돌릴 수 없다는 그 말. 그 발언이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못 받아서 미안해하는 쪽은 옆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였어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쪽도 옆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도쿄에서 본 자료가 왜 5년 전 데이터였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자료가 5년 전이라는 시점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임원의 머릿속이 5년 전이라는 시점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보고 싶지 않은 5년 동안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5년이나 묵은 데이터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한 임원의 개인적 게으름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옆 나라의 변화를 인정하기 거부해 온 결과였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임원은 또 다른 충격적인 숫자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 한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에 달했고 분기 매출은 35조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였습니다. 영업이익률 72%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단독으로 솟아있는 보물이었어요. 그 어떤 미국 기업도, 그 어떤 유럽 기업도, 그 어떤 중국 기업도 이 수치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 나라의 또 다른 기업도 같은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두 기업이 한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어떤 한 기업의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그 옆 나라 전체의 산업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임원은 발표를 마치며 짧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자신들의 메모리는 단지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그 자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머릿속에서는 도쿄의 회의실, 상하이의 마천루,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회의실이 한 줄로 정렬되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상하이가 그토록 한 목소리로 깎아내리던 그 옆 나라가 사실은 두 거인이 두려워하던 진짜 본질이었다는 그림이었어요. 그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 비웃음의 뒤에서 옆 나라는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자료를 가방에 챙기며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라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데이터 센터를 작동시키고 그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작은 반도의 한 산업단지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제 30년의 분류 체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어요. 그 옆 나라는 더 이상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종속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글로벌 산업 지형의 핵심 변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에 다시 올라타며 저는 다음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남해안의 한 거대 조선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물리적 조건을 다스리는 두 번째 비장의 무기를 직접 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무기를 마주하는 순간 1871년 강화도의 회상에 이어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제 머릿속을 두드리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100년 전 한 밀실에서 옆 나라의 운명을 두 강대국이 식탁 위 음식처럼 나눠 먹었던 그 사건이 이제 곧 거제의 거대한 도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남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 옆 나라의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산이 많고 평야가 좁은 지형이었습니다. 일본의 풍경처럼 정돈되어 있지도 않았고 중국의 풍경처럼 광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좁은 평야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선 산업시설들이 마치 한 점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한 가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진 땅이 좁을수록 그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더 독하게 익혀야 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규모의 도크가 펼쳐져 있었어요. 안내자는 그 도크 안쪽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배를 가리키며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물리적 조건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운반선이라고. 제가 처음 그 배를 마주한 순간의 인상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강철로 만들어진 하나의 도시였고 동시에 인류가 다스리는 가장 까다로운 물리적 극한을 상시 운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맞은 한 임원은 첫 화면에 한 가지 숫자를 띄웠어요. 자신들의 회사가 2025년 한 해에만 14조 원어치를 수주했고 같은 해 세계 최초로 200번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인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번째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산업의 무게와 시간을 압축한 하나의 비석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본 조선소도, 그 어떤 중국 조선소도, 그 어떤 유럽 조선소도 도달하지 못한 단계였어요. 한 임원이 다음 화면을 띄우자 더 큰 숫자가 펼쳐졌습니다. 2026년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예상 발주량 77척 중 무려 72척을 자신들과 동료 회사들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짧게 펜을 멈췄습니다. 77척 중 72척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분야 자체를 사실상 한 나라가 통째로 가져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상하이에서 들었던 그 부사장의 단언이 머릿속을 다시 한번 스쳐갔어요. 3년 안에 그 마지막 보루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그 한마디.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키고 있는 그 보루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루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비결을 임원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 공간 안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임원은 그 배가 실제로 바다에 나가기 전 가상 공간에서 모든 극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태풍, 결빙, 충돌, 기계 결함까지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의 바다에서 미리 검증한 뒤 진짜 바다로 내보낸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사고율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임원은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한국 조선소가 만드는 배가 20% 더 비싸도 세계 선주들이 줄을 서서 주문하는 이유가 단지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가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영하 163도라는 환경에서 한 척의 배가 멈추면 그 손실은 배 한 척의 가격을 수십 배 넘기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 상식이에요. 가스가 새거나 압력이 올라가면 그 배는 그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탄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선주도 자신의 배가 폭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싸도 기다려야 해도 한국 조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영하 163도라는 물리적 극한 앞에서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의미를 잃거든요. 거기에는 오직 신뢰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 작동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도크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거대한 강철 덩어리 앞에 서서 저는 한 가지 역사적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1905년이라는 해에 도쿄의 한 밀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해에 일본의 한 총리와 미국의 한 장관이 방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 조약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옆 나라의 운명을 식탁 위의 음식처럼 나눠 먹었어요. 미국은 일본이 옆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일본은 미국이 다른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옆 나라는 그 식탁에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옆 나라와 정면 승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늘 옆에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강대국과의 거래 도구로 사용했죠. 강화도에서 첩자들이 펜을 들고 데이터를 정리했던 그 방식이 30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결과가 바로 1905년의 그 밀실 거래였습니다. 일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회피하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그 외교적 설계도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상하이의 부사장이 단상에서 단언했던 그 3년 안에 가져온다는 표현, 도쿄의 임원이 단상에서 비웃었던 그 일주일도 못 버틴다는 표현. 저는 그 두 표현이 1905년의 그 설계도와 정확히 같은 패턴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면 승부를 피한 채 상대를 깎아내린 그 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 전파해 그 옆 나라를 고립시키는 방식. 100년 전 외교 무대에서 작동했던 그 패턴이 100년이 지난 지금 산업 무대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00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옆 나라가 영하 163도라는 물리적 극한을 다스리는 기술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크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올려다봤어요. 그 배 한 척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십만 시간의 노동,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실패와 학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의 옆 나라가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밀실 설계도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100년 뒤의 옆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물리적 극한을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섰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100년 만에 정면 승부의 무대가 외교에서 산업으로 옮겨졌고, 그 무대에서 옆 나라는 마침내 정면 승부를 통해 도쿄와 상하이를 동시에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거제의 한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쿄의 임원, 상하이의 부사장, 그리고 1905년 밀실의 그 두 사람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정렬되며 같은 패턴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옆 나라는 100년에 걸쳐 그 패턴을 정면으로 깨뜨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묵묵히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 번째 비장의 무기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럽 강국들이 10년 걸리는 무기 체계를 단 1년 안에 인도한다는 그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진짜 정체가 다음 도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 내륙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거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산업 단지가 산자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단지 안에는 무겁고 거대한 강철 덩어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강철 덩어리들이 무엇인지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주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안보를 떠받치는 가장 무겁고 가장 정밀한 기계들이었습니다. 안내자는 그 단지 안의 한 시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도 처음 마주하는 종류의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맞은 임원은 60대 초반의 노련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첫 화면을 띄웠고, 거기에는 152억 달러라는 숫자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옆 나라의 2025년 한 해 방산 수출액이 15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자료였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22조 원은 단지 한 산업의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 공급자로 진입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진입은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다음 화면을 띄우며 한 유럽 동맹국과의 계약을 짧게 설명했어요. 그 동맹국이 옆 나라의 자주 전차 2차 계약으로만 약 8조 5천억 원을 추가 발주했고, 누계로는 13조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맹국에 먼저 인도된 자주 전차 13대의 가동률이 무려 95%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95%라는 가동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기 체계가 실전 환경에서 거의 멈추지 않고 작동한다는 뜻이고, 그 어떤 미국 무기도 그 어떤 독일 무기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수치였어요. 임원은 그 95%라는 숫자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동맹국이 자주 전차의 일부를 자국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 옆 나라의 산업 체계 전체가 그 유럽 동맹국의 안보 인프라 안으로 통째로 이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임원은 다음 화면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계약을 보여줬습니다. 남미의 한 국가가 자주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를 직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15년에 걸쳐 추가 면허 생산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패키지 계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한 부국이 옆 나라로부터 수입한 전차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7배로 급증했고, 또 다른 중동 국가들은 옆 나라의 방공 무기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임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가 답한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한참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즉시 납품이라는 거였어요. 유럽 강국들이 무기 하나를 개발해 인도하는데 10년이 걸리는 동안 옆 나라는 같은 등급의 무기를 1년 안에 인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비결의 뿌리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무기 체계의 통째로 이식한 결과였어요. 옆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자동차 산업에서 익힌 모듈형 생산, 표준화, 빠른 공정 전환의 노하우가 자주 전차와 자주포의 생산 공정에 그대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무기 납품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한 동맹국 국방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임원은 짧게 덧붙였어요. 그 동맹국이 오랜 우방국이었던 독일의 전차를 포기하고 옆 나라의 자주 전차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옆 나라뿐이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느린 산업이라고 분류해왔어요. 개발에 10년, 시험에 3년, 인도에 또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옆 나라는 그 상식 자체를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자주포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강철 덩어리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역사적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997년이라는 해에 그 옆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해 옆 나라는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대기업들의 부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전 세계 금융계는 그 옆 나라 경제의 붕괴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옆 나라의 시민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에 보관해 두었던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평생 모아둔 작은 금부치들을 꺼내 나라에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옥스퍼드 시절 한동아시아 경제사 세미나에서 그 장면에 대한 자료를 처음 접했었어요.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캠페인이라고 분류했습니다. 30년의 분석과 경력 동안 그 장면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제의 도크 앞에서 1905년의 밀실거래가 떠올랐던 것처럼 지금 이 자주포 단지의 회의실에서 1997년의 그 금모으기 장면이 정확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한 시민이 자기 결혼반지를 내놓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전체가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통째로 자신의 살로 흡수해 더 강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대한 집단적 선택이었어요. 1997년의 그 금모으기 운동 이후 옆 나라의 산업 체계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군더더기가 빠지고 핵심 경쟁력만 남았으며 글로벌 시장의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한 근육이 그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독한 근육이 30년이 지난 지금 자주 전차의 95% 가동률로, 자주포의 즉시 납품 능력으로, 그리고 152억 달러라는 방산 수출 기록으로 형태를 바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깨달음 앞에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도쿄의 임원, 상하이의 부사장이 단상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깎아내리던 그 옆 나라의 본질이 마침내 제 눈앞에 통째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은 한 산업의 기술도, 한 기업의 자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한 나라 전체의 시스템,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독한 신진대사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와 상하이가 옆 나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위기가 오면 산소 호흡기를 달아 연명하는 시스템을 선택했지만 옆 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살을 깎아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런던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작성해 온 모든 보고서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나 보고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또 다른 직감이 동시에 머릿속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의 결론을 바꾸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직감이었어요. 그 직감이 무엇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직감이 제 30년 경력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모든 결말이 다음 며칠 사이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출장의 모든 자료를 무릎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쿄에서 받은 두꺼운 자료집, 상하이에서 직접 출력한 데이터,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 메모리 반도체 보고서, 거제의 거대한 도크 앞에서 받은 조선 산업 자료, 그리고 자주포 단지에서 받은 방산 수출 기록까지 5개의 자료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저는 30년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 그 자료 사이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한 나라가 단지 한 산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에너지 운반, 안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축을 한 나라가 동시에 떠받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본사 사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30년간 제가 써온 모든 보고서의 패턴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한 줄을 적었어요. 본 보고서는 본 분석가가 30년간 작성해온 아시아 리스크 평가의 분류 체계 자체에 결정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을 적는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분석가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갑옷을 그 한 줄로 스스로 벗어 던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본문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점유율,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의 압도적 위치, 자주 무기 체계의 즉시 납품 능력, 3가지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페이지를 가득 채워갔어요. 그러나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란에 한 가지 권고를 적었어요. 아시아 제조업 리스크 평가 항목에서 그 옆 나라를 삭제하고 대신 그 옆 나라에 대한 의존도 위험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본사 평가 체계 안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제출하는 권고로서는 거의 자해에 가까운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본사가 지난 30년 동안 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모든 투자 판단이 재검토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은 본사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권고였고 동료 분석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권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권고를 그대로 제출했어요. 30년간 잘못된 물류 체계 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 본사의 자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한 분석가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사직서의 이유란에는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한 분석가의 자리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한 줄이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 오후, 본사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으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그 옆 나라가 그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어조로 답했어요. 확신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이고 그 데이터를 30년간 외면해 온 자신의 책임을 사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위원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보고서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제네바에서 글로벌 공급망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의 초청 연사로 단상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200명이 넘는 글로벌 분석가,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며 객석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러다 한 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줄에는 도쿄의 그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단상에 올랐던 그 일본 임원과 상하이의 마천루 78층에서 손가락을 펴보이며 단언했던 그 중국 부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알아보았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첫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30년간 어떻게 한 나라를 잘못 분류해왔는가 라는 한 줄이었어요. 객석 한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표를 이어갔어요. 도쿄의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비웃음의 자료가 5년 전 데이터였다는 사실, 상하이의 마천루에서 들었던 그 호언장담의 점유율 70%가 사실은 저부가 영역의 점유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 영하 163도를 다스리는 운반선, 즉시 납품되는 자주 무기 체계가 어떻게 글로벌 산업 지형의 핵심 변수가 되어 있는지를 데이터로 단언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객석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일본 임원과 중국 부사장이 앉아있던 그 줄에서는 한 사람이 펜을 들어 무엇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제가 그의 발언을 받아 적었던 그 자리가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로 뒤집혀 그 임원이 제 발언을 받아 적는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받아 적는 자와 받아 적히는 자의 자리는 결국 데이터가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데이터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더 정직하게 마주하는지, 그것만이 결국 그 자리를 결정합니다. 발표의 마지막 순간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단언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이상 아시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 시대는 한 옆 나라의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시스템 없이는 글로벌 인공지능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도, 글로벌 안보 질서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 단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객석에서는 길고 무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박수 속에서 저는 일본 임원과 중국 부사장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도 호언장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외면해온 진실을 마침내 마주한 자의 묵직한 침묵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네바 호숫가를 천천히 걸으며 한 가지 사실을 곱씹었어요. 한 나라의 진짜 무게는 영토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글로벌 문명의 어느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에너지 시대의 운반자, 안보 시대의 무기고, 이 세 자리의 한 옆 나라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 나라의 진짜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는 누구도 한순간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강화도의 진흙탕 속에서, 1905년 밀실의 지옥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벼랑 끝에서 매번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 낸 한 시스템 전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호숫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한 분석가로서 살아온 시간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운에 기댄 시스템은 운이 닿는 순간 멈추지만, 자신의 살을 깎아 만든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결론이었어요. 도쿄와 상하이가 옆 나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그 옆 나라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받아 적는 자의 자리는 결국 데이터가 결정하고, 그 데이터는 지금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옆 나라의 이름이 적힌 그 방향을.